지난달 하와이 카와이 섬 앞바다에서 향후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요. 길이 15m, 무게 54톤에 달하는 이 고래의 뱃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오징어 생선뼈와 같은 먹이를 비롯해서 곰장어 통발, 그물, 비닐봉지, 낚싯줄 등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고래는 멸종 위기종이어서 포경이 금지되었는데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왜 인간 때문에 고래가 죽어야 할까요? 나무는 1년 동안 최대 22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렇지만 고래는 수명 기간 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바로 기후위기 해결사인 거죠.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의 강재원 대표님을 모시고 전주시 플라스틱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직 저희 프로그램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합니다. 자, 강재현 대표님을 뵙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고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A Promise Not to Lose, 잊지 않겠다는 약속, 윤도현과 이선희입니다. 눈물 나는데 슬퍼지는 이유를 몰랐던 건 나를 대신해 아파하는 너를 몰랐던 일. 내 마음에 어둠 무겁지만 내 얘기 내 노래 외롭지만 내가 미워한 세상 모든 것 어쩔 수 없다며 피하진 않아. 나를 사랑한 너의 모든 것 이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 부서지는데 무서워하는 법도 몰랐던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를 몰랐던 일.
자, 지난번 A에서 Z까지 전수시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하고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올해 일을 벌려놓은 게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일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아직 좀 성과가 조금 네. 나오려면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고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사는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죽을 때 그대로 이제 바다 깊숙이 묻고 가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데 네. 그 기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핸드폰 배경 화면도 사실은 그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알바트로스 네. 사진이 들어 있어요. 네. 사실은 인간이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해양 생물이라든가 고래 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시 인간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들을 사람들은 아직 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를 밖에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시.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려면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가는 방법인가요? 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 주기적으로 네.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에 대해서도 사후 세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 내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버려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왜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쓰레기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쓰레기 이제 방금 고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들 모든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가 버려왔던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50%가 2000년대 이후에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또 인간 또는 지구 환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몇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에 좀 집중을 하자면은 보통은 플라스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환경에 대한 오염, 토양에 대한 오염, 뭐 썩지 않는다. 아까처럼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이 해양 생물에 대한 그 피해 이런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LCA라고 보통 하거든요. 전 생애 주기로 이 플라스틱 과정들을 갖다 좀 살펴보자면은 보통의 화석 연료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부터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또 버려지고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탄소의 양들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탄소 배출량을 보자면은 플라스틱에 의한 것들이 20%가 지금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단순한 쓰레기 문제는 자원의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전 생애 주기적으로 기후 위기든 여러 가지들을 문제들을 갖다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원의 위기라는 측면으로 플라스틱을 봐야 되거든요. 로마 클럽이라고 한 50년 전에 사실은 지구 멸망에 대한 보고서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그 전에 뭐 멜서스가 얘기한 식량 위기에 의한 뭐 인류의 멸망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는 자원 고갈에 의한 자원 위기한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유한성들 때문에 그걸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을 때는 전세적으로 지금 100년 동안 한 99% 정도밖에 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질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60년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모든 자원들이 음. 고갈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를 뭐 미세 플라스틱 아니면 바다 해양 오염 그런 것을 떠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플라스틱 문제는 그 플라스틱의 사이클 자원 채굴에서부터 폐기까지 그러한 것에 좀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원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좀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를 덧붙이자면 네. 유해성이에요. 유해성, 사실은 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첨가제, 네. 안정제, 난연제, 가소제 이런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첨가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1급 발암물질로 구성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에 점철되어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독성을 가진 그 환경 호르몬들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과 폐기의 전 과정에 거쳐서 상당히 위해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플라스틱 유해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출하는 그런 과정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물론 예, 예. 사용에서도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지만 예, 예. 네, 그렇게 돼서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매일 플라스틱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플라스틱 문제가 그냥 우리 일상화되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냥 그래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걸로 끝나고 그게 얼마만큼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쓰레기 버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문제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전주시장님 등 모든 이제 기관장들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렇게 유튜브에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비 바이바이 앞에 나오는 비하고 비 그다음에 플라스틱에서 BPP 챌린지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고 물론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심각성을 인식한다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게 챌린지에서 챌린지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북에 있는 그 도지사 기관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가 줄어져야 되겠죠? 전주시 그래야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BBP 챌린지 관련돼서 뭐 문화확산 측면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 예. 내용도 뭐 올해 8월부터 굉장히 챌린지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국을 보자면은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규제 철회하고 있고 대부분 환경 정책이 뒤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뭐 이런 단체장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사실은 이런 영향력 있는 문화 확산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현안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오히려 챌린지를 통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외에 조금 더 우리 시는 아니면 우리 지자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정책 챌린지가 조금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꼭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플라스틱 감소,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한 챌린지를 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전주시가 좀 재밌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다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나 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양들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주시는 독특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 한 5, 6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플라스틱 그 쓰레기 양들의 총량이.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하다. 2018년, 17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건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데 원인들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데 조금 그 내용을 들어가자면 길어지니까 네. 일단 한 달 기준으로 하자면은 플라스틱이 지금 한 2,100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런데 2,100한 달에요? 한 달에 네. 2,100톤인데
한 5년 정도 전에는 2,600톤, 2,800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0%가 넘게끔 쓰레기 양도 줄었지만 플라스틱 양들은 더 줄고 있는 수치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2,100톤이라고 말하자면은 그 중에 1,400톤은 종량제 봉투로 소각되는 거고 재활용 가능 자원은 분리되는 건 700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100톤을 한 달에 전주시에서 쓰레기로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 한다라면은 한 6% 정도는 쓰레기로 버리고 소각되는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거고 34% 정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쓰레기는 분명히 들어든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예요. 누구나 보듯이. 그런데 5년 전 똑같이 비교하자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돼요. 5년 전에는 2,600톤이었는데 재활용이 1,600톤이었고 훨씬 더 높네요. 예예. 종량제 봉투로 소각되는 양이 1,000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단순한 재활용률만 따지자면은 5년 전이 쓰레기는 많이 배출됐지만은 재활용률이 쓰레기가 한 60%가 좀 넘었고 지금은 34%로 좀 줄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출 양들은 플라스틱이 줄었는데 처리의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그동안 재활용품에 버리던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시민의식이 높아졌나 하는 측면이 하나 긍정적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인데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처리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양은 줄었는데 네. 질이 안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여기에서 이제 2,100톤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700톤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버릴 때 분리배출할 때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 구별하잖아요. 예. 거기서 재활용 가능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것만 700톤이고 나머지는 재활용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좀 심각한데요. 네. 우리가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아예 버리지 않고 네. 그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간 게 애초부터 들어간 게 6%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34%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예, 좀 예. 헷갈렸어요. 예. 우리가 버렸을 때 그것이 선별할 때 나오는 재활용 안 되는 건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애초에 분리배출 당시. 그럼 분리배출을 했을 때 거기에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것은 다음 문제로 우리가 예. 얘기를 여쭤볼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이제 수거를 다 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파트하고 이제 주택에서 두 가지 나눠지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분리 배출 측면에서의 좀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하고 수거 하는 분리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얘기들을 갖다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자면은 전주시에서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은 대부분들 기계가요. 근적 계산을 통해서 그 제품들을 레이저로 쏴서 그걸 인식해서 재활용품을 갖다 선별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굉장히 얼룩이 많이 남게 버릴 경우 이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쉽게 말하자면 공기로 쏴가지고 인식하고 이 재활용품들을 갖다 선별해야 되는데 대부분들 음식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이 쏴도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분리 배출하실 때 기본적으로 깨끗이 잘 비우고 또 얼룩이 남아 있으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기계가 근적외선이 인정이 광학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런 측면은 배출자의 원인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문제가 많은데 분리 배출을 하는데
수거하는 방식은 혼합 수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열심히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했는데 수거할 때는 결국은 한 차에 한꺼번에. 혼합 수거하는 것들. 음. 결국은 또 선별장으로 가서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들을 다시 혼합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결국은 단독주택 문제에서 조금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라고 했냐? 결국은 다 합쳐질 걸. 네.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좀 네. 심각하고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직접 제기하기 시작했고 전주시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일제 수거로 결국은 이 혼합 수거 방식은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얘기하는 것들이 좀 모순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요일제 배출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저 공동주택 이제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거해 가시는 분이 별도로 종이는 종이만 그렇죠. 가져가고 이런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혼합 수거해서 다시 거기서 분리하는 거 비용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데 요일제로 도입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죠? 예. 네. 그 상당히 시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야 성공을 갖다 담보할 수 있고 또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게 정착이 되거든요. 별로 요일제가 성공한 지자체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제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네, 저희 시댁이 독일에 있어서 방문할 때마다 네. 특히 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보다 주택이면 그 녹색으로 된 거, 갈색으로 된 거, 큰 뭐라고 해야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각각 분리 배출을 해요. 네. 그러면 요일에 따라서 차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조금 단독 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우리는 살고 거기는 이제 개인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일에 본인들께서 이게 앞으로 꺼내 나와요. 네. 그럼 차가 딱 왔을 때 그 해당 요일에 이게 수거를 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독일에 제가 갔을 때 느꼈던 건 네. 시민들이 결국은 배출할 때 내가 제대로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출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병을 내놓으려고 하면 일주일 후에나 가져가는 것들을 결국은 그렇죠. 집에 쌓아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일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요일에 잘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쌓아놓고 배출 제한, 스스로 배출을 제한하는 것들 이런 스스로의 불이익들을 갖다 감내하는 것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하는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집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하루도 못 버티는 거죠. 사실은 쓰레기를 그냥 안고 내가 버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버리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아. 사회입니다. 근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요일에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똑같이 독일처럼 본인이 감내해라. 그러면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쓰레기를 집에 보관해야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요일에 그날만 쓰레기를 버리는 날로 정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파트에서도? 예, 그게 한 2, 3년 전부터 했는데 거의 주요 목적은 투명 페트병이었었어요. 투명 페트병과 비닐 등등을 조금 더 특별하게 분리를 갖다 해내면은 조금 더 선별이 쉽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 지자체 중에 요일제 배출이 잘 지켜지고 있는 그 비율을 보자면 한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요일제 배출 그 요일에 맞지 않게 배출한 품목들에 대해서 계속 쌓아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쓰레기가 더미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건 또 다른 또 지자체의 해야 할 일로 숙제로 하다 보니까 요일제 때문에 결국 쓰레기를 방치하는 꼴이 되는 바람에 민원 처리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걸 요일제를 지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출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그 목적에 핵심이 있는, 빠진 요일제 네. 배출이기 때문에 요일제 배출하고 싶은 사람은 배출하고 음. 배출하지 않고 싶은 사람 배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그런 페널티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서 소비해서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과소비를 줄이거나 그렇죠. 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과포장을 하지 않는 우선 그러한 것 좀 가야지 모든 걸 소비자에게 예, 예.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산부터 모든 게 예. 아, 예, 그 전주시도 단계에서 예, 예, 요일제 배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요일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갖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방법에 관련된 것들만 얘기를 갖다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을 그렇죠. 개선시키는 홍보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시민들 스스로 판단을 갖다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갖다 주는 건지에 대한 네. 부분이 지자체가 충분히 좀 잘 설명을 해서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그 플라스틱 주제에 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냥 사용했던 또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면 생기는 거면 무조건 플라스틱 그 배출하면 넣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플라스틱인지 재활용이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를 좀 모아봤어요. 자, 이제 모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배출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 쓰레기들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배출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안 되는지를 조금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좀 상태 그래도 양호하죠? 네. 아, 이 예. 정도면 상당히 네. 깨끗하고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 위주로 네. 사용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재활용되는 품목들이 뭐 플라스틱에 보면 뭐 PPP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분리배출 표시가 있다라는 것들은 네.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분리배출을 하라라고 표시를 갖다 의무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포장지를 제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분리배출 표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네. 분리배출 표시는 네. 이런 비닐 이 포장재라든가 라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양각이나 음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인쇄를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포장재 재질에 이렇게 양각이나 음각을 통해서 네. 특별하게 다른 그 접착제라든가 아니면은 비닐 라벨을 갖다 활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끔 네.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배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PP라고 써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식품 용기 중에 PPP, 식품 포장재들 중에 가장 많은 게 PPP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PP입니다. 예, PPP. 그러니까 네. 아니, 한 가지 오해를 갖다 덜자면은 재활용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네. 사실 특별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리배출로 네. 당연히 배출하는 게 맞아요. 재활용 네.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용 되느냐 안 되느냐랑은 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들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종량제 봉투에다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분리배출 표시에 돼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되든 안 되든과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버려야 된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예,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면 그냥 재활용 안 되는 거면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안 돼요. 재질 분리배출 표시가 분명히 있는 것들은 네.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 가지고 분리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재활용품으로. 포인트네요.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린 네.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보통 일회용품들도 그렇고 배달 용기들 대부분들이 PPP예요.
PEPP. 네. 예. 가장 범용적인 플라스틱이기도 하는데 플라스틱의 안정성을 보자면은 가장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PE, 그다음 PP예요. 네. 그다음이 페트. 페트병 예. 우리 물병 말씀하시는 그다음이 거죠? PS. 네, 여기 PS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PS는 뜨거운 용기나 음식을 담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유해성이 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효성이 높은 게 첫 번째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게 PE. 폴리에틸렌, 네. PP, PP. 폴리프로필렌.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용기들이 대부분 식품 용기나 아, 가열할 수 있게끔 아, 용기들이 네. 나옵니다. 그다음이 세 번째가 페트병이에요. 네. 근데 페트병을 뜨거운 데서 용기를 갖다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음.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지만은 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다음을 페트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PS입니다. 폴리스타일렌. 네. PS 요거 PS입니다. 네. PS는 유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열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냉장 제품들의 대부분들 소스류나 여기에 대부분 다 많이 만들어지는 네.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해성으로 보자면은 PPP 페트보다는 조금 더 유해성 측면에서 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용기 중에 지금은 식품 용기랑에서는 제외됐는데 PVC예요. PVC요. 예, 가장 독성이 높은 물질이죠. 이것도 그래서 PVS. 예. 혹시 여기 중에서 PVS가 있을까요? PVC 같은 경우들은 PP 이것도 PP. 거의 식품 용기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 찾아보기는 힘들고 네. 굳이 찾게 된다라면 PVC는 호스류 아니면은 실내 욕실화 네. 연질로 된. 근데 이 PVC가 조금 이 독성이 많다라는 건 PVC 스스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소제라든가 첨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의 40% 가까이가. 아까 말씀 유해성이 예, 그 예. 부분이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염화비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게 되는 그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VC가 독성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식품 용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나마 안정적인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부분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데도 안 되는 걸 굳이 따지자면은 네. 원래 쓰레기 이 플라스틱 분리된 거 보면 엄청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대부분 되는 걸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요 두 개를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두 개만요. 아까 하나 예. 더 뭐였지? 달걀. 계란 난자라고 하는데 위에 그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네네. 세 개가 다 투명한 네. 페트예요. 네. 그리고 다 페트라고 써 있고 네. 재활용 표시가 다 돼 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걸 쓴 재활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쉽게 말하면 같은 페트인데 우리는 페트를 일반인들이 잘 구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페트병이나 우리가 마시는 음료병들 페트병 같은 경우는 A 페트라고 기본적인 페트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포장재로 사용이 케이스, 네. 계란 난자 등등 네. 뭐 딸기 케이스, 과일 케이스 모든 케이스는 사실 재활용이 다 안 돼요. 그래요. 그걸 페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페트 재활용 표시가 돼 있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글리콜 변성 그 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서 페트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계란 네. 난자도 재활용이 안 되고 그렇군요.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HDPE는 그냥 PE의 일종인가요? 예, HDP는 보통 고밀도, 네. 밀도 높은 아. HDP이고요. LDP는 좀 말랑말랑하고 네. 연지라고 하죠. 보통 네. 부드러운 거나 네. 비닐류가 LDP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되게 양호한 것들을 네. 가지고 나왔고 재활용이 대부분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PP여서 네, 음식물 용기로 쓰이는 건데 이렇게 자국이 있을 음식물 자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이 될까요?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얼룩을 남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렇게 이염이 있을 경우 이걸 사실은 버릴 때 바로 씻기만 하면은 네. 이 이염들이 이렇게 많이 남질 않거든요. 네. 근데 대충
이 음식물 버리고 거의 헹구지 않고 버렸을 경우는 이런 이염들이 대부분 남아요. 근데 이런 이염이 남았을 때 재활용이 불가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재활용이 하긴 해요. 네.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그런데 이 자체는 굉장히 이 백색이고 그나마 조금 더 높은 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보자면은 이렇게 얼룩과 이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된 품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활용은 되지만 네, 그렇죠. 고품질이 아닌. 예, 네. 굉장히 다운사이클된 제품들을 네. 갖다 만들어낼 수밖에는 음,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재활용의 품질과 재활용 과정을 어렵게 해요. 아, 그리고 세척 과정들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이런 물질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척 과정들이 굉장히 좀 더 비용이 더 들고 거기에서 물도 많이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배출이 더 들겠죠. 또 세제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재활용 네. 과정에서 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들을 갖다 방향은 맞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설거지하고 나머지 물을 재활용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괜찮나? 이것도 다 떼어내야 되나? 비닐인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여기들이 대부분을 남아 있는데 네. 사실은 띄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되게 잘 안 떨어져요. 여기 네. 제품들 대부분들이 네, 잘 안 띄어져요. 예, 다 남았는데 최대한 띄려고 노력을 갖다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음식물을 이제 아마 흘러내릴 수 있어서 아마 그런 포장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접착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접착제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들 이 포장재에 있는 필름들이 아더 제품군이에요. 복합 필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은 재질의 비닐들 갖다 쓰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그 강도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수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성분들 첨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 필름들을 갖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 과정에서 파쇄 과정에서 일부는 건져지거나 선별되긴 하는데 대부분들은 좀 섞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섞이게 된 것들은 재활용 과정을 어렵게 하고 많은 비용들을 갖다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AMR이라고 하는 이걸 물질 재활용해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이런 재활용의 대부분 다운 사이클로 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 배출할 때 제대로 해야만이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접착제 성분들이 조금 더 좀 수분리성이라고 하는 조금 더 물에 잘 우리가 담궜을 때 좀 잘 풀리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분리 배출이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이- 두부를 제가 자주 예, 예. 먹는데 어떤 두부 제품에서는 요게 이렇게 완전히 띄면 전체가 다 제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것도 제품 생산한 과정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 네네. 단계가 굉장히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표님하고 말씀 나눌 때 그 설계에서부터 그냥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생산이 아니라 설계, 아예 제품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플라스틱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요것도 수분리성이었다고 한다라면은 이걸 솔직히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들은 되게 삶거나 찌는 과정이 있어요. 한 네. 98도 정도의 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접착제 성분 때문에 사실은 그 라벨은 떨어졌어도 이 접착제가 남아가지고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페트 같은 경우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드를 사용하는 것들도 좀 더 재활용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물에 잘 풀리거나 인체에 좀 무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져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까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방금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버렸어요. 그러면 수거해가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럼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예. 어떻게 이게 처리되는지 또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예. 그렇게 좀 복잡하진 않는데 네, 우리가 전주 시민을 향한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전주시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네, 전주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주시는 안타깝게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거의 나오는 물량이 60%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데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광주로 가고 있어요. 네네 말씀하시.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한 40%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재활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광주로 가셔야 되고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선별장이나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들 체계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수거하는 데서 문제는 혼합 수거된다는 것들. 네. 혼합 수거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한 마당에 같이 부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수거하는 방식이 기계화돼 있어요. 근적외선을 통한 광학 선별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얘기할 때 네거티브 방식의 선별 방식이라고 해요. 안 되는 것만 고르는 재활용이 건가? 안 되는 것들을 아, 버리고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그냥 두고. 기계에다 맡겨도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네. 골라내는 일들이 많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 종류가 그전에는- 많아지니까. 그렇기도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왔을 때 재활용 안 되는 품목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그럼 역전된 되는 거예요. 것만 골라내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게 빨라지는 네, 네,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통 네거티브 방식은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는데 네. 안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이 네거티브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역으로 반대로 오히려 그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무게별로 네. 요걸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발리스틱이라는 기계가. 그 기계를 가지고 선별을 갖다 제일 먼저 해요. 요거 가지고는 비닐 같은 거나 가벼운 것들을 날려서 우리가 아는 비닐 포장재들을 갖다 날리는 작업을 하고 요렇게 트레이류들은 그대로 가서 보통 선별하시는 아주머니들 손에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을 내리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요 이제 광학 선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기계들이 그 보고 날립니다. 난식해서 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을 버리지 않거나 이렇게 이염된 것들은 조그만하게 레이저로 빛을 쏴가지고 인식을 못 할 수 있겠네요. 하는데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인식을 잘 못해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거워요. 음식물들이 남아져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람을 쏘더라도 잘 안 날아가고 오류를 자꾸 발생하게 해요. 이 무거운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것들이 다른 물건들까지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네.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플라스틱은 거의 이제 유가성이 있는 네 가지 종류, PP, PET, PS, 네. 그다음에 스티로폼, 네. 유리병 네. 이렇게 나눠지고 안타깝게 뭐 이런 말하면은 전주시에다 혼날 수도 있는데 선별장이 종이가 선별이 안 돼요. 종이가 선별 안 네, 된다고요? 알루미늄 캔들도 선별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버려지는 종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라든가 누가 유가성 있는 품목으로 박스를 주워가지 않는 한은 다 쓰레기로 버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네. 당연히 쓰레기로 버려지죠. 쓰레기 버리면 이게 소각이 되는 소각됩니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재활용이 된다라고 했었던 아까 34%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34%의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네. 플라스틱 중에서도 선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별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상은 재활용으로 잡히긴 하지만은 재활용 선별장만 들어가도 재활용으로 100% 잡혀요. 지금 통계상은. 근데 실질적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40% 정도.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이런 60% 되는 것들은 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던가 분리배출을 잘못했다던가 음식물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배출 표시는 이때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거의 60%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플라스틱 우리 전주시의 재활용률이 34%에서 절반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게 한
20%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체적 플라스틱의 M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소각해서 열을 이용하는 리커버리라는 재활용의 방식을 제하고 난 제대로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3-4%대예요. 그러니까 전주 시만 비교해 보자면 그에 비하면은 한 5%에서 실질적인 재활용은 16% 플라스틱을 보자면은 전반적인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플라스틱의 실질 재활용을 보자면은 한 14%에서 네. 15%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지금 9%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음. 근데 그 중에서도 40% 이상은 소각되지도 않고 매립되지도 않고 재활용되지도 않은 것들이 네.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든 음. 우리 토양에 남든 음. 히말라야 산에서 있고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를 떠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떠돌고 눈에 어디 잘 보이지도 않기도 네. 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예, 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게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뭐 요즘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전주 내에서 아니면은 그냥 분리만 해서 다른 데로 가서 또 재활용하는 품목으로 바뀌는 건가요? 지자체가 재활용 과정에서는 선별 정도가 끝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음.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별되는 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좀 격차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 만든 잘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민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공에서 선별하는 시스템들의 좀 적절한 조금 조합이 좀 필요해요. 음. 그래서 무작정 재활용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선별장에서 나오는 경우들은 소각되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낮은 그레이드로 다운사이클링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 오늘 저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었거든요. PP, 그다음에 페트, 그다음에 PS 정확하게 오늘 제가 구분하게 됐고 마지막 PVC는 굉장히 유해성이 있다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대표님의 아주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한번 어떤 일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제 아는 지인의 지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갔는데 정말 하루 만에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이제 일자리 필요해서 하러 갔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벌레가 이제 특히 여름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썩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미생물 번식이라 해서 했는데 정말 끔찍해요. 몸에 하루 갔는데도 뭐 피부병이 걸릴 정도로 그런 환경이다 그러는데 다 그러진 않겠죠? 어떤가요? TV에서 사실은 보거나 영상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깨끗해서 저는 놀랐어요. 아, 네. 근데 사실은 그 냄새나 이런 악취 같은 경우들은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선별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들은 이 악취와 아무리 깨끗한 그 선별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음식물과의 네.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충들, 모기들, 네. 파리들, 네. 또 벌들, 네. 잠자리들. 네. 아니 직접 제가 단계 거쳐서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인의 지인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예, 싶었고, 저도 선별을 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손톱무좀이 걸립니다. 굉장히 이 지저분한 것들을 특히나 상한 오염된 음식들을 만지다 보니까 손톱의 대부분들 오염이 생기고 특히나 유제품들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PS 제품들 이런 것들 우유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저도 선별장 처음 오신 분들 선별하는 거 보면 대부분 피부병이 걸려요. 아, 예, 저도 손톱 무좀에 한 달 정도는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상하게 안 걸리던데 보통 사람들은 다 오면은 네. 그 정도로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장에 있을 때 그 분리배출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은 네. 될 수 있는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갖다 좀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나 어, 그 동물의 사체들은 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의 사체는 우리가 일반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폐기물로 분류가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소각용 봉투에 버리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봉투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동물 맞습니다. 사체예요? 고양이, 강아지 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정말요?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심각한 건 좀 살아있는 동물들이 정말요? 이제 제가 봐서는 좀 병들거나 치료를 포기한 그런 우리 이 반려동물들이 사실은 검은 봉지에 담겨오죠. 어, 그런 그래- 사례들이 많나요? 대부분 선별장 가면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겪다 보면은 별별 것들이 좀 다 들어옵니다. 그건 좀 충격이네요. 그런 것들 좀 사진 모음해서 자료를 좀 남겨둘 수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홍보, 예, 예. 대부분들 놀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 이전에 활동 그 같이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강아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들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걸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고 뭐 쥐나 뭐 뱀들도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쥐 같은 경우는 좀 흔하기도 하고. 쥐는 누가 잡아서 그냥 넣나 봐요. 어떤 공장이나 그런 데 쥐들이 있으면 이제 뭐, 보통의 선별장들이 뭐 논밭 사이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음식물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특히 청소 노동자 그리고 그 선별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개선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조금 불편한 얘기긴 한데 어, 선별장에 특히 노동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취약해요.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이라고 수리디 직업인데도 보통 좀 더, 환경미화원이 그나마 안정된 직장이고 고수익을 갖다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좀 숨겨진 불편한 측면들은 특히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대부분 처리장들 수집업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갖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직접 인건비들을. 근데 대부분들은 위탁 업체에 으로 처리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전주시가 직영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 위탁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별장 같은 경우라든가 음식물 처리장도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일반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보다 거의 인건비가 절반도 채 안 돼요. 근데 저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노동 강도나 특히나 이 불편한 제품들을 수시로 1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만져야 되는 그 고통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노동 강도나 그 취약성에 비하자면은 우리가 그 선별하는 노동자들, 음식물 처리하는 노동자들 이런 처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신경을 갖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직접 그 돈을 지급하는 청소 노동 그 수집 운반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극명하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취약합니다. 환경이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었을 때 정말 누가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분리배출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그 우리 지금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 분리배출 제대로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또 쓰레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쓰레기들은 좀 어쨌든 사용을 다 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런 음식물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 세제에 남는다든가 이런 해서 용기를 갖다 끝까지 다 비우는 것들,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들, 세제들도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다 사용하는 것들, 결국 다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들을 많이 남기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비우고 헹구고 이전에 문제를 갖다 좀 발생하거든요. 원인 쪽으로 말하자면은 비행 분석처럼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남기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다 쓰는 기본적인 소비 패턴이 훨씬 더 먼저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이 비우기 이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포장재 외에 그다음에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수리권 이런 쉽게 재활용 되기 이전에 한 번 더 삶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위에 좀 아쉽게 이 쓰레기를 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포장재가 대부분인 이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오래 쓰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일회용품들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줄이는 것들, 네. 리듀스, 그다음에 리젝트, 거부하는 것들, 그리고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이런 패턴들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분리배출을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조금 더 재활용이 용이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한 제품들을 설계하는 것들이 훨씬 순환경제 차원에서는 답이겠죠. 네. 자, 2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산자일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한 포장을 좀 자제하는 그렇죠. 그러한 설계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비자들께서는 분리배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비 단계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소비를 좀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썼을 경우에 그것이 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쓰레기 그 플라스틱이나 모든 어떤 자원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 그리고 나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면 좀 더 깨끗한 지구 건강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저희가 오늘 짧게 하기로 했는데 벌써 계획했던 시간보다 훌쩍 넘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인데 아마 저희 방송을 듣는 시청자, 청취자 분들께서도 유익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로 나눌까요? 종이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종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그것은 네. 저희들이 이제 전주시와도 협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쓰고 고쳐 쓸 수 있는 수리권. 네네 수리권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수리권이 있어요. 예, 제가 그렇죠? 네. 예, 요 수리권에 대해서 얼마 네. 전에 좀 자발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와 함께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수리권, 네네네. 예, 리페어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강지연 대표님과 수리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사람과 환경 광재현 대표님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서부터 폐기되는 가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토양, 해양,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 우리 곁에 항상 남아있는 거죠.
쓰레기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원 채굴에서부터 폐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는 거. 그리고 자원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위해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에는 강지훈 대표님과 함께 수리권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라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